내가 너한테 미안해. 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어머님. 나도 며느리였어.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미안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늘로 5년이 됐습니다. 2020년 겨울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해였죠. 장례식장은 한산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숙에게. 시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을 미워했던 시간들이 그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을 보던 날 저는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명동 다방에서 만났죠. 남자는 괜찮아 보였어요. 키도 크고 웃는 얼굴도 순해 보였고요. 저는 은행에 다닙니다. 과장입니다. 저는 회사원이에요. 무역회사 사무직이고요. 대화는 잘 흘러갔어요. 남자가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뒤 집에 인사 가는 날이 문제였습니다. 시댁은 강남구 대치동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강남이 막 개발되던 시기였죠.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키가 작고 마른 분이었어요. 파마머리에 한복을 입고 계셨죠. 근데 표정이 차가웠어요. 웃지 않으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너편에 앉으셨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여대 나왔습니다. 전공은? 영문학이요. 영문학. 그래서 회사 다니나 보네요.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비꼬는 것 같았어요. 집안은 어떻게 되고?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오빠 하나 있고요. 형제가 둘밖에 안 되네요. 네. 우리 아들은 장남이에요. 알죠? 네, 들었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저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아요? 배우겠습니다. 배우겠다고? 지금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자리가 지옥 같았어요. 남편 될 사람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시아버지도 계셨는데 신문만 보고 계셨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어 한다니 결혼하세요. 근데 명심하세요. 장남 며느리는 각오하고 들어와야 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어요. 결혼하기 싫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좋아하셨고 남편도 저를 좋아했고 파혼할 수도 없었어요. 그해 5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웨딩홀에서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죠. 3박 4일. 행복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저를 아껴줬어요. 시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시지만 남편이 좋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 빌라였어요. 전세로 얻었죠. 시어머니가 고집하셨어요. 우리 집 근처에 살아야지. 무슨 일 있을 때 바로 올 수 있게. 남편은 어머니 말씀을 따랐어요. 신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전 9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어머니. 화들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신 거예요. 급히 옷을 입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집이 이게 뭐야? 아직도 정리 안 했어? 아직 짐을 다 풀지 못했었어요. 박스가 여기저기 있었죠. 죄송해요. 오늘 다 정리하려고. 오늘?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신혼이라고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이것 봐. 부엌도 엉망이네. 설거지도 안 했어? 어젯밤에 설거지를 미뤘었어요.
피곤해서요. 죄송합니다. 바로 할게요. 바로요? 지금 당장 해야지. 시어머니는 2시간 동안 계셨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지적하셨죠. 이 선반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네. 이불은 햇볕에 말려야지 왜 방에 그냥 둬?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셨다며? 뭐라고 하셨어? 응. 집 정리 잘하래. 그래,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우리 엄마가 원래 깔끔하셔.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에 4번씩 오셨어요. 예고 없이요. 그때부터 저는 아침마다 긴장했어요. 오늘도 오실까? 집안을 완벽하게 청소했어요. 먼지 하나 없게요. 설거지도 즉시 했어요. 빨래도 개서 정리하고 이불도 매일 개고. 근데 항상 뭔가 지적하실 게 있었어요. 창문에 먼지 있네. 냉장고 정리 이상하게 했어. 옷장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결혼 2년 차에 임신했어요. 입덧이 심했어요. 아침마다 토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그래? 축하해. 근데 입덧한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네. 임신은 병이 아니야. 나도 애 셋 낳았어. 그래도 집안일 다 했어. 매일 토하면서도 청소했어요. 빨래했어요. 설거지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어. 그래, 쉬어. 근데 어머니가 오시면 좀 곤란하잖아. 조금만 참아. 남편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10개월이 지나고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들이네. 잘했어. 처음으로 웃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손주 이쁘네. 이름은 민준이로 하자. 제 의견은 묻지 않으셨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어요. 애 목욕은 이렇게 시키는 거야. 기저귀는 이렇게 가는 거고. 젖은 이렇게 물리고. 전부 지시하셨어요. 제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바로 지적하셨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말대로 해. 저는 로봇 같았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로봇. 한 달 뒤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못 살겠어. 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엄마가 너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이야. 목소리 낮춰. 엄마가 들으시면 어떡해.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3살 되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러웠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살 수 없어. 너희 집으로 들어갈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어머님, 저희 집은 좁은데. 좁으면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되지. 우리 집 팔아서 보태줄게. 결국 이사를 했어요. 30평대 아파트로요. 방 3개였어요. 안방은 시어머니, 작은 방은 민준이,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제일 작은 방을 썼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면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죠. 냄비 부딪히는 소리, 물 틀어놓는 소리. 영수가. 네, 어머님. 급히 일어나서 나갔어요. 아침 차려야지. 뭐 하고 있어? 지금 나가려고 했어요. 지금? 벌써 6시야. 늦었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계란말이 탔잖아. 밥이 질척해.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지적하셨어요. 저녁 준비도 제가 했어요. 시어머니는 앉아서 지시만 하셨죠. 오늘은 생선구이 해. 김치찌개 끓여. 나물 무쳐. 빨래도 제가 했어요. 시어머니 옷까지요. 청소도 제가 했어요. 시어머니 방까지요. 저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집안일만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엉망이 돼. 집에 있어. 남편 월급으로 살았어요.
저는 용돈도 없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했죠. 어머님, 제 옷 좀 사고 싶은데. 옷은 있는 거 입으면 되지. 돈이 어디 있어? 속옷이 다 낡았어요. 속옷은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아꼈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어디가? 친구 만나러요. 집안일은 다 했어? 저녁 준비는? 저녁 준비하고 갈게요. 그럼 몇 시에 올 건데? 7시쯤이요. 너무 늦잖아. 6시까지 와.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집에 갇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8살 되던 해 둘째를 임신했어요. 사실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둘을 어떻게. 근데 시어머니가 원하셨어요. 손주가 하나뿐이면 외로워. 하나 더 낳아. 어머님, 저 지금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도 셋 낳았어.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 애는 둘은 있어야지. 결국 낳았어요. 딸이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딸이네. 실망하신 거예요. 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쩌겠어 낳은 거. 말투가 차가웠어요. 딸 이름도 대충 지으셨어요. 민지로 해. 민준이랑 비슷하게. 딸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민준이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민지한테는 차가우셨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과자 사줄게. 민지는 필요 없어. 여자애는 튼튼하게 키워야 해. 저는 그게 싫었어요. 민지가 불쌍했어요. 둘째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매일 울었어요. 이유 없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병원 가고 싶어. 정신과. 정신과? 왜? 미쳤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간 없어. 병원 갈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중학생, 민지가 초등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15년 동안 시어머니와 살았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분가하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15년 동안 참았어. 이제 못 참겠어. 엄마가 뭘 어쨌는데? 뭘 어쨌냐고? 매일 간섭하고 지적하고 나한테 하인처럼 대하시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시는데. 잘해준다고? 15년 동안 용돈 한 푼 안 주시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매일 아침 6시에 깨우고. 이게 잘해주는 거야? 그래도 엄마야. 엄마를 어떻게 버려?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은 화를 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영숙이 잘 타일렀어요. 고맙다 아들아.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졌어. 내가 너무 좋게 대했나 봐. 벽을 사이에 두고 들리는 목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도 아니구나.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더 심해졌어요. 영수가 이것 봐. 청소 제대로 안 했잖아.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빨래 개는 것도 못하네. 내가 다시 해야겠어. 저는 참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40대가 됐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눈은 푹 꺼졌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가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몰래요. 동네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 왔어요.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먹었죠. 약을 먹으면 좀 나아졌어요. 견딜만 했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했고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저는 여전히 집에 갇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엄마, 나 대학 가면 독립할 거야. 그래. 독립해. 엄마는? 엄마는 뭐? 엄마는 할머니랑 계속 살 거야? 그래야지. 왜? 엄마 힘들잖아. 네가 뭘 알아? 나 다 알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민준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 구해줄게. 그 말에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시어머니가 75세가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5분 뒤. 민준이 밥 먹었어? 먹었다고요, 어머님. 또 5분 뒤. 민준이 밥 먹었어?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죠. 치매입니다. 초기 단계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한편으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나한테 뭐라고 못하시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어요. 치매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6개월 뒤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 누구야? 저 며느리 영숙이에요.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했어? 네. 1년 뒤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 했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밥도 떠먹여드리고 2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분이 이제는 제가 돌봐야 하는 존재가 됐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웠지만 동시에 불쌍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안 돼, 엄마를 요양원에? 내가 돌보기 힘들어. 힘들어도 해야지. 엄마를 어떻게 버려? 나도 지금 50이 다 됐어. 내 몸도 안 좋은데. 그래도 안 돼. 결국 제가 다 돌봤어요. 시어머니가 78세 되던 해였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놀랐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또렷한 목소리였거든요.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미안해. 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 눈에서요. 어머님. 나도 며느리였어.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그런데 너한테 똑같이 했어.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고마워. 나 같은 시어머니 30년 동안 잘 참아줘서.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거였죠. 서랍을 열어보니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맨 밑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며느리 영숙에게. 시어머니 손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꺼냈어요. 영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먼저 말할게.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괴롭혔어.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독한 시어머니였는지. 너는 궁금했을 거야. 왜 나는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지. 사실은 말이야, 나도 며느리였어. 1965년에 시집 갔어. 25살 때. 우리 시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더 독했어. 매일 새벽 4시에 깨워서 일을 시켰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삭바느질까지 했지. 밥은 나중에 먹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밥에 물만 말아서 매를 맞기도 했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며느리 주제에 게으르다고. 친정은 갈 수 없었어.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갔지. 애를 낳고도 마찬가지였어. 산후조리? 그런 거 없었어. 애 낳고 사흘 만에 부엌일 했어. 15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1980년에. 그때 난 생각했어. 이제 내가 시어머니다. 이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거야. 며느리가 생기니까 자동으로 똑같이 하게 되더라. 내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시키게 되더라. 나만 고생할 순 없지. 며느리도 고생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참 못되고 나쁘지? 알아.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고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고. 그게 우리 시대의 룰이었어. 너한테 처음 심하게 굴었던 날 기억나니? 1990년 1월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사실 그날 너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 예쁘고 똑똑해 보이고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 근데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시어머니는 무서워야 한다. 그렇게 배웠거든. 처음부터 다정하게 대하면 나중에 우습게 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더 까다롭게 굴었어. 신혼 때도 매일 찾아갔잖아. 일부러 예고 없이. 며느리를 긴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지. 사실 너는 잘했어. 완벽했어. 근데 난 계속 지적했어. 그래도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칭찬하면 게을러진다고. 동거를 시작했을 때는 더 심했지. 사실 난 혼자 살기 싫었어. 무서웠어. 근데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 며느리가 나를 모셔야 한다는 명분이 필요했어. 그래서 강제로 너희 집에 들어갔어. 미안해. 매일 아침 6시에 깨운 것도, 하루 종일 간섭한 것도, 용돈 안 준 것도, 친구 못 만나게 한 것도. 다 내가 잘못했어. 너는 참 착했어. 30년 동안 한 번도 대들지 않았잖아.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잖아. 그냥 참았어, 묵묵히. 그게 너를 더 괴롭게 만들었을 거야. 화를 내기라도 하면 속이 풀릴 텐데 참기만 하니까. 민지를 차갑게 대한 것도 미안해. 사실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웠어. 근데 내 시어머니가 그랬거든. 여자애는 귀하게 키우면 버릇 없어진다고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2005년에 네가 분가하자고 했을 때 기억나니? 나는 아들한테 말했어. 절대 안 된다고. 사실 그때 무서웠어. 너희가 나가면 난 혼자 남잖아. 그게 싫었어. 외로울까봐. 그래서 막았어. 내 외로움 때문에. 너는 더 괴로웠겠지. 치매에 걸렸을 때 사실 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기억을 잃으면 내가 저지른 잘못들도 다 잊어지겠지. 그런 비겁한 생각을 했어. 근데 신기한 게 있어. 치매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옛날 기억이 더 선명해지더라. 내가 며느리였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 그리고 깨달았어. 아, 내가 영숙이한테 똑같이 했구나. 내가 당해서 괴로웠던 걸 그대로 영숙이한테 했구나. 그때부터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근데 치매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남겨. 영수가 정말 정말 미안해.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며느리 그 이상이었어. 30년 동안 나를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워. 치매 걸려서 기저귀 찰 때까지 돌봐줘서 고마워.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절대로.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부탁이 있어. 민준이가 결혼하면 너는 나처럼 하지 마. 며느리한테 상처 주지 마. 시어머니는 무서워야 한다는 생각, 그거 옛날 얘기야. 이제는 다정해도 돼. 친구처럼 지내도 돼. 며느리도 사람이야. 너처럼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처럼 하지 마. 이 악순환을 내 대에서 끊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리고 사랑한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했어. 며느리지만 딸처럼 생각했어.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내가 배운 방식은 차갑게 대하는 것뿐이었으니까. 이제 편히 쉴게. 너도 이제 편히 살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그리고 이해도. 그분도 피해자였구나. 시어머니도 결국 피해자였어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저한테 그대로 한 거였어요. 악순환이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결혼을 했어요. 35살에요. 신랑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들었죠. 예식장에서 민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어머니를 만났어요. 사돈 어르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잘 모시겠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이 우리 민지한테 잘해주실까? 혹시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닐까? 우리 민지 착한데 괴롭히면 어쩌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민지가 시집살이 하면 어쩌지? 내가 당했던 것처럼. 민지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한다, 딸. 고마워, 엄마. 입덧은 어때? 좀 심해. 아침마다 토해.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해. 응,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근데 말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하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전화? 뭐 먹었는지, 뭐 했는지, 집안일은 했는지. 계속 물어보셔. 역시 시작됐구나.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있어? 나? 그냥 대답해.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대답해야지. 민지야. 응? 너 혹시 힘들어? 조금. 얼마나? 많이. 민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하루에도 5-6번씩 전화하셔. 그리고 매주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확인하시고, 내가 뭘 해도 뭔가 지적하시고, 듣고 있으니까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30년 전 제가 그랬죠. 민지야, 들어봐. 응? 네가 싫으면 싫다고 말해. 뭐? 시어머니한테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너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말해. 엄마,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한테? 그럼 할 수 있지. 아니, 해야 해. 그렇긴 하지만. 민지야, 엄마는 30년 동안 못했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 참지 마. 표현해. 네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엄마가 보장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에 잠겼어요. 민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딸이니까. 근데 나는? 민준이가 결혼하면 나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민준이가 결혼하면 너는 나처럼 하지 마. 며느리한테 상처 주지 마. 이 악순환을 내 대에서 끊어줘. 그래, 끊어야 해. 민준이한테 며느리가 오면 나는 달라져야 해. 민지가 딸을 낳았어요. 병원에 가서 손녀를 봤죠. 정말 예뻤어요. 민지를 보살피면서 자꾸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거지. 그해 가을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저 애가 우리 아들한테 잘할까? 혹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 며느리 될 사람이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들이 올라오는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악순환을 내 대에서 끊어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반가워요, 수진 씨. 어서 앉아요. 편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를 관찰했어요. 예의 바르고 민준이를 배려하고 대화도 잘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올라왔어요. 저 애가 결혼하면 잘할까? 집안일은 할 줄 알까? 우리 집안 방식을 잘 따를까? 그 순간 제 자신이 무서워졌어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가 화장실 간 사이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응, 엄마. 수진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다. 잘 만났어. 그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근데 민준아,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 결혼하면 내가 수진 씨를 잘 지켜줘. 무슨 말이야? 시댁에서 뭐라고 해도 네가 수진 씨 편을 들어줘. 알았지?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그래야 해. 약속해. 알았어, 엄마. 오늘은 시어머니 기일입니다. 5년이 지났네요. 저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치매 걸리기 전 사진이었죠. 제가 오늘 어머님께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종이를 꺼냈어요. 민준이가 결혼합니다. 내년 봄에요. 며느리가 들어오네요. 어머님처럼 저한테도 며느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처럼 될까봐. 아니, 제가 이미 어머님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 볼 생각만 하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요. 저 애가 집안일 잘할까? 우리 집안 규칙 잘 따를까? 아들한테 잘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 편지를 꺼내 읽어요. 이 악순환을 내 대에서 끊어줘. 네, 끊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저는 어머님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참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존중할 거예요. 며느리도 사람이니까요. 저처럼 아픈 사람이니까요. 어머님이 못하신 걸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못해주신 걸 제가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 악순환을 끊을게요. 저는 종이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미래의 며느리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수진아, 먼저 고마워. 우리 민준이를 선택해줘서. 나는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시어머니라는 말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 실제로 무서운 시어머니들이 많았으니까. 나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30년을 살았어. 매일 간섭받고 지적받고 눈치 보고.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너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 너한테 약속할게. 나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집안일을 어떻게 하든 밥을 어떻게 하든 내 방식대로 해.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예고 없이 집에 찾아가지 않을 거야. 가고 싶으면 미리 연락할게. 내가 괜찮다고 하면 갈게. 전화도 자주 안 할게. 가끔, 정말 가끔만 안부 물을게. 명절에도 부담 주지 않을게. 오고 싶으면 오고 바쁘면 안 와도 돼. 제사?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세대 얘기야. 너희 세대는 편하게 살아. 육아도 내 방식대로 해. 내가 끼어들지 않을게.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 그럼 도와줄게. 근데 내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민준이한테 말할게. 부부싸움 나면 엄마 편 들지 말고 수진이 편 들어라. 시댁과 처가 중에 고민되면 처가 먼저 가라. 엄마보다 아내가 먼저다. 그렇게 가르칠 거야.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 부부가 서로 편이 돼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뒤에 있어야 하니까. 수진아, 나는 내 친구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무서운 시어머니 말고 편한 시어머니. 부담스러운 시어머니 말고 가끔 보고 싶은 시어머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 내가 배운 게 무서운 시어머니뿐이라서. 혹시 내가 실수하면 말해줘. 어머님, 그건 제가 힘들어요. 정중하게 말해줘. 그럼 내가 고칠게. 우리 서로 솔직하게 대하자. 참지 말고 표현하자.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관계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이 악순환이 우리 대에서 끝나게. 그렇게 만들어보자. 잘 부탁해,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영숙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잘할 수 있어.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바칩니다.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그리고 변화하려는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악순환은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일,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를 바라보는 일,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결국 관계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멈추고 이해했는가로 달라집니다.